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눈. 네, 정치를 제대로 봐야 우리의 삶도 또 한 걸음이라도 다만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박진영, 민주진영 박진영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둘이 만나자라고 제안한 것 자체는 이례적인 일이죠. 이례적인 일이죠. 네. 패배, 그다음에 본인이 직감하는 위기감 이런 것들이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저는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이디어의 원천이 김건희 여사일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변한 거 아닌가 이러면? 변하는 척하는 거죠. 네. 영수회담은 실제로 열릴까요? 에 물음표가 있는 거죠, 아직은요. 열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열릴 거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의제 문제라든가 어느 범위까지 이야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윤석열 대통령이 예측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의제를 이 비서진이 실무적으로 이제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그거는 기본이죠. 당연한 기본이죠. 일이죠. 원래 영수회담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제가 정해져서 사실은 합의문 직전까지 간 상황에서 영수회담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근데 역대로 보면은 최근 한 10년간은 여야 영수회담이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의제만 정했고 실무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로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합의 도출이 없는 상황에서 각자 입장 발표하고 헤어지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아니, 또 하나는 궁금한 건 그런 일을 실무적으로도 챙겨보셨을 테니까요. 만약에 의제를 정했다. 근데 뭐 대통령이든 야당 대표든 간에 의제를 벗어난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모두 인사말만 하고 비공개로 전환하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정리해서 발표하고 네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정리해서 발표할 때 결론이 납니다. 정리해서 야당과 대통령실이 같이 발표하면 합의가 된 겁니다. 따로 발표하면 합의가 안 된 겁니다. 그냥 서로의 주장만 하다 끝났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하여튼 이 윤 대통령은 잘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진단이 많았는데 비서실장 임명하시는 거 보면은 뭐 안 변했다고 봐야죠.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건 어떤 뜻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정진석 의원이 육모방망이 아닙니까? 당내에서 친윤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쫓아낸 사람. 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 만드는 과정에서 당의 공천 룰까지 바꾸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압박하고 안철수 의원을 압박해서 김기현 대세론을 만들어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친위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네. 그런 사람을 다시 비서실장에 앉혔다는 것은 그 전에 하던 패턴 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장악력을 더 강화하고 네. 말 안 들으면 그냥 안 둔다라는 포석 이렇게 보입니까? 당 장악력을 높이려는 포석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정진석 의원이 양면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거칠게 친윤 행세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을 당에 관철시켰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술도 잘 먹고 호방하고 사교성이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기자 스타일. 기자 그렇죠. 한 15년 했죠. 한국일보에서. 네. 그다음 아버지에 이어서 뭐 정치를 한 사람이기도 하고. 11번 국회의원 한 사람이죠. 집안이. 그렇죠. 네. 결국은 과거 하던 방식 그대로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는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이채 양명주로 이야기되는 야권의 공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국민의힘을 틀어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 신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이 사람의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만나자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죠. 결국은 변하지 않았다. 그렇죠. 한 번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서실장 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영수회담 던진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채 양명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굉장히 세게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할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영수회담을 툭 던지고 나니까
바로 뭐 특검하자라는 이야기라든가 또는 뭐 탄핵하자라는 이야기라든가 개헌하자라는 이야기를 못 꺼내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국면 전환에 성공했다. 국면 전환에 성공한 네. 거죠. 성공한 거죠. 어느 정도 이제 시기적으로 물타기가 된 거죠. 네. 언론의 내용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다가 영수회담 던지니까 윤석열이 바뀌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좋은 기사를 쏟아내 줍니다. 어느 정도 성공한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일종의 꼼수잖아요. 꼼수죠. 유효 기간이 길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바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네. 야당이 25만 원 민생지원금 주고 그다음에 총리에 대한 어느 정도 이 제안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잘 호흡이 맞을 줄 알았는데요. 근데 야당이 최상병 특검 문제를 무조건적으로 밀어붙였다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수회담의 주제도 최상병 특검을 갖고 오겠다라고 밝혀버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아 이거 영수회담이 완벽하게 내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야당 입장에서도 최상병 특검 얘기를 안 하기도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황, 특히 이시원 비서관 개입설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니 야당은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규명되었으니까 네. 야당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이야기 안 하고 25만 원 민생지원금 받고 총리 인준을 동의해 주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사쿠라 야당 소리 듣습니다. 아, 사쿠라 오랜만에 듣는 말입니다. 네, 사쿠라 야당 소리 듣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있는 그리고 청년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겠다.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민주진영 박진영 교수님 보실 때는 총선 민의가 영수회담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됩니까? 뭐 최상병 특검 얘기해야 되고 또요. 저는 뭐 이채 양명주를 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네. 하다못해 두 가지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태원 참사와 네네. 최상병 특검. 아, 사람 죽은 문제. 그렇죠. 사람 죽으면 문제. 애달픈 문제,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는 문제는 다뤄라. 이채 그다음에 양명주잖아요. 네네네. 양명주는 김건희 씨 관련 주제예요. 네네. 대부분이. 네. 김건희 씨 관련 주제인데 이거는 대통령과 직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리 혐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당장 없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방부에 남아있을 또는 대통령실에 남아있을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서 자료들 이런 것들이 한 1년 지나면 폐기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그리고 또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문제고 이태원 참사야 뭐 말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죄 없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는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풀지 않으면은 국정 운영이고 뭐고 뭐 대의민주주의고 이런 이야기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야. 이건 나라도 아니야. 그런 국민들이 이야기죠. 말씀하시는 대목 그건 챙기자. 윤석열 대통령 총선 이후에 나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소통 좀 더 하겠다. 뭐 밖으로 다니면서 뭡니까 그 먹방 좋아하잖아요. 네네. 먹방 하겠다. 뭐 정치권 사람들 자주 만나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들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도 안 했을 뿐더러 실제로 국정을 한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권력 노릇만 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국민의힘을 장악해서 나의 위기를 방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골똘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지수 2600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 재정 위기가 온 거고요. 민생은 파탄 났고요. 실제로 저는 그 공직자들의 제대로 된 보고서를 받아가면서 어떤 국정을 운영한 적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냥 검찰총장 하던 분이 수사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어가지고 좀 더 큰 사정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정 국면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에 또는 검찰 간부 시절에 내부 정치하듯이 국민의힘을 내 세력을 포진시키면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내부용 권력 정치 이런 것들만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도 총선 끝나고 지난주만 하더라도요. 낙선자, 낙천자들을 모아서 뭐 점심을 같이 먹었고 그 자리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습니다만 주요한 뭐 기사 머리 제목은 그래도 모든 걸 다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 역시 이것도 그냥 정치하겠다는 말과 비슷한 행보인가요? 거기 꼼수가 있습니다. 아, 네. 이번에 만찬한 분들이요. 낙천자, 낙선자들이 아닙니다. 낙선한 현 국회의원들입니다. 21대 국회의원들. 네네네. 그건 뭡니까?
최상병 특검이 어. 야당에서 21대 국회 한 달 남은 사이에 네네. 처리하고 가자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다독여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서 반란표가 나오면은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최상병 특검이 통과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는 마지막까지 압박해야 되고 또는 회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식사를 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총선 전체에서 낙선한 사람, 총선 전체에서 낙천한 사람을 불러서 식사를 하지 현역 국회의원 중에 낙천한 사람, 현역 국회의원 중에 낙선한 사람을 불러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거 의례적인 방식의 구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낙선한 현역 의원이라는 21대 게 국회의원. 예. 아주 현재까지는 국회의원인 사람들을 부른 거죠. 네. 아직 딱 보입니다. 한 달 남은. 예,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최상병 특검이 오면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막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럼 대통령이 변호했다 또는 변호할 거다, 변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망한 얘기네요.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제로요? 절대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조중동... 검찰총장 시절과 대통령 시절에 이 사람의 관심사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조국 장관 집안을 도륙내고 네네.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이 합니다. 야당 대표를 수사하는 양과 강도가 더 세졌을 뿐입니다. 권한이 더 커졌으니까. 네네. 똑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범죄자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본부장 비리, 본인과 부인과 장모의 비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은 그대로입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조중동만 하더라도 나라 걱정을 쏟아내잖아요.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 당장 거부권 행사하면 될 것 같지만 나중에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당신 발목 잡는다. 또 하나 그거 떠나서 당신 임기 끝나면 다시 시작된다. 그렇죠. 이런 조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 그 조언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의미가 없다고 봐는 게 임기 끝나면 어차피 수사받는다는 이야기는 네. 지금 이대로 안전하게 임기를 마쳐도 또 수사받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무조건 무마시켜서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없어지냐고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뭐 저희는 뭐 진실은 감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특수부 검사 출신들 생각해서 뭐 저기 코끼리를 데려다가 고문을 해가지고 토끼로 만들 수도 있고 사슴으로 만들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런 생각이 네. 바보 같은 생각이고 네. 임기 내에 당장 그 생각에 철퇴를 맞을 거다. 네. 임기 끝난 다음에 말할 것도 없다. 이런 게 보이지 않으세요? 보이죠. 저희는 보이는데 당사자 눈에는 안 보일 수도 있죠. 1%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대통령이 된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이런 위기라든가 비리 연루 의혹들 이런 것들을 탈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면에서 돌파해 나간 거죠. 왜냐하면 네네. 다른 게 하는 게 없어요. 국정을 안 해요 사실은. 제가 농담 비슷하게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국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발목이 없어요. 이 정권은.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는 게 있어야 발목을 잡지. 발목을 잡은 것은 오히려 대통령이에요. 야당이 낸 입법안, 민생 입법안을 8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네. 대통령이 국정에 발목 잡고 있는 거예요. 국정할 생각도 없고 국정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수회담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잠시 위기에 숨 고르기 시간을 갖는 거죠.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숨 고를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영수회담을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저는 있습니까? 그거야말로 정치를 보는 굉장히 잘못된 근본주의적 사고, 한탕주의적 사고, 또 학술적 용어로 좌익계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1%의 작은 승리라도 자꾸 만들면 그 승리가 커집니다. 네. 이 승리가 가지는 하나의 물타기 측면, 사쿠라적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면이. 그렇다고 해서 이 승리를 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민중이라든가 국민 또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은 승리에 습관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이기면요, 상대를 더 쉽게 보고 상대를 무섭게 보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돌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승리조차도 초반의 승리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받아내야 됩니다. 네. 영수회담에서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챙겨야 된다. 25만 원 재난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주겠다고 하면 야당의 승리인 겁니다. 네. 국민들에게 민생지원금을 줄 수 있다. 야당이 앞장서서 야당의 승리인 겁니다.
다만 그걸 받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죠. 그걸 받고 마치 뭐 이를테면 최상병 특검은 안 한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내야 됩니다.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면서 이 윤석열 정부라는 사상 누각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를 선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가 진지전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진지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의 사령부를 단숨에 공격하지는 못해요. 네. 그러나 땅을 조금씩 야금씩 따먹고 간다는 것은 적의 사령부로 가까워진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좀 더 높은 고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진지전이 있는 거고 고지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 없이 그냥 한 방에 상대 사령부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전술은 삼국지 연의에서나 존재하지 실제 삼국지에서도 존재한 바가 없는 겁니다. 실제 삼국지라는 건 정사 삼국지를 정사 삼국지는 말씀하시는 소설책 삼국지에서 나오지만 그렇죠. 네네 알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명은 길어지는데 역시 야당의 눈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거죠. 이거 제가 예측했는데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네네. 한덕수 오랫동안 끌 것 같아요. 사람을 못 구해서. 네. 지금 윤석열은 제가 이제 정보 파악을 한 바로는 2명 정도를 압축시키는 것 같아요. 김한길, 또 한 사람 누굴까요? 박영선? 아닙니다. 권영세. 네네. 근데 권영세는 본인도 할 의사가 좀 부족하고 야당에서 이태원 참사 문제 그리고 또 초반기에 국방부 장관 했네. 무슨 장관 했죠?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 했죠. 네, 그런 통일에 부분들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예, 통일부 예. 장관. 통일과 관련 없는 통일부 네, 장관 네. 했죠. 네. 네. 친윤 통일만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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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국회 통과도 어렵다. 그런 생각에서 본인도 살짝 이렇게 의사를 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야당 눈치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1순위는 김한길인 것 같아요. 누가 됐든지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야당이 임명 동의를 안 하면 네. 그 사람은 경력에 흠집이 나는 건 맞는 거죠. 망신도 당하고 왜냐하면 청문회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털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니까 정치인들은 좀 욕심을 내더라고요. 총리가 되면 다행인데 네네. 낙마하면 낙마의 위험보다는 잘 됐을 때 희망이 더 부풀죠. 사람은.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만찬을 했는데 네네, 저녁에 홍준표 만났죠. 시장이 김한길, 장제원을 추천했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들은 바로는 사전에 물밑 교감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에 나갔으면 하는 이야기를 홍준표 시장이 대신해 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홍 시장 입장에서 대통령을 만나서 얻고 싶은 바가 있을 테니까 네네. 어느 정도 원하는 건 해주면서 얻으려고 했겠죠. 그래서 뭐 김한길 총리 추천되면은 야당이 좀 살짝 애매할 거예요. 네. 민주당도 오래 했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대표까지 했죠. 예, 그리고 극우는 아니거든요. 김한길 네네. 씨가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박영선 씨보다 좀 더 애매하죠.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 현재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박영선을 임명한다는 것은 진짜 협치고 연정이거든요. 그거인데 그런 상황이 되려면 박영선 개인에게 물어야 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허가를 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뉴스에 나온 것 중에 하나 좀 의아한 대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점심 먹자 그랬는데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보도가 의미하는 바는 뭡니까? 실제로 컨디션은 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안 좋았다고 하는데 그럼 날짜를 다른 날짜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고 네네. 밥 먹는데 뭐 큰 지장이 있겠습니까? 네. 먹으러 가기 싫었던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분 나빴던 거죠. 그래요? 일단 총선 과정에서 디올백 문제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실에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뭉개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듣기로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사퇴해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대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종섭 주 호주도사 네네. 문제에 대해서도 항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의대 정원 문제도 대통령이 담화한다 그래가지고 뭐 양보하고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한다 이 정도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기 고집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 이야기 해버렸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총선 패배의 이 모든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이 제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갔잖아요. 이것도 뭐 제 추측이기도 하고
그쪽 동에서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래 비대위원장 임기인 6월 말까지 임기를 가지면서 정리 국면을 가질 생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실의 의중이 총선 졌으니까 바로 사퇴해. 네, 그런 전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뭐냐면 총선 패배의 책임은 윤석열이 아니야 한동훈이야 라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기분 나쁘죠. 갈등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시는 거군요. 실제로 존재했다고 들었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했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도 직접 전화해야죠. 네. 근데 비서실장 통해서 원내대표 거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연락이 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너하고 나하고 관계는 이제 동업 관계는 끝났어. 이제는 우린 행정 절차 하듯이 정산하는 관계야. 일 끝나면 정산하잖아요. 계산 회계 정리하듯이 그런 관계라고 통보해버린 거죠. 아니 대통령이 야당 대표한테 직접 전화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비서진 통해서 3시에 전화할 테니까 전화 받아주세요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직접 통화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불쑥 전화해서 다 윤석열이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한동훈 약간의 의전은 있다.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도 똑같죠. 비서실에서 전화해서 대통령이 언제 전화할 테니까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없었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은 영도 폐기 토사구팽된 거죠. 천하람 의원 당선자가 이야기했듯이 무슨 표현인가 했더니 한 번 긁은 복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복권 얘기하는 거죠. 한동훈 씨는 앞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정치적 재개인은 어려운 좀 겁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은가 봐요. 네. 그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홍준표 시장이 관에다가 집어넣고 대모서를 받고 있는 거죠. 다시 못 나오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지지도를 떨어뜨리는 거죠. 현재 전당대회 여론조사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등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차기 대권 주자도 1등 나오죠. 여권에서 1등이죠. 이걸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맹공격을 하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공격을 합니다. 네. 저는 극우 유튜버들의 생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짐작합니다. 어떤 겁니까? 유튜브를 많이 봤다는 의미인가요? 많이 보면서 뭐 혹시 압니까? 댓글 달 수도 있고 유튜버들한테 잘하고 있어. 네네. 홍준표 이야기가 맞아. 한동훈 공격해야 돼. 이런 뭐 뉘앙스가 전달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워낙 많이 보신다니까. 네. 대통령이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을 임명하고 그걸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자들 앞에 나섰어요. 이거는 변화의 조짐인가요? 아니면 뭐라 봐야 되나요? 뭐 편한 것 같아요. 워낙 편한 사람들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술 친구들이잖아요, 다. 기자들 앞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사람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술 친구들이니까 편안한 사람 소개하듯이 하는데 뭐 질문도 딸랑 2개 받았잖아요. 네네. 네, 뭐 그 정도 수준은 할 수 있죠.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뭐 정무수석과 비서실장 임명 관련해서 대단한 정치 기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제가 뭐 최강욱 전 의원이나 조국 장관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냥 술 잘 마시고 자기하고 편한 사람 임명해서 마음이 편해진 거야. 이 정도랍니다. 또 하나는 이 둘은 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어떻든 간에 지역구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모아서 대통령 비서실을 구성하는 건 조금 의아한 일은 아닌가요? 자연스러운가요? 아니 근데 이제 뭐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은 현역 국회의원이 못하니까 네. 현역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요. 저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정진석 의원이 가지는 고유한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은 그런 유의 정치인들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잘못한 건 아니에요. 네. 홍철호 수석 같은 건 좀 원만한 스타일이고 여야 두루두루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히 이제 뭐 정무 기획을 한다거나 전국 구상을 할 만한 그런 기획력은 두 사람 다 없는 사람들이죠.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퇴행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야당과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겠죠. 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은 이제 임명됐으니까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되게 모욕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실형을 선고받은 분 아닙니까?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을 임명하면 이게 협치든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냐 아니면 막 하자는 거냐 이런 의구심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또 역으로 이런 부분도 존재합니다. 정진석 의원은 국무총리를 원했답니다.
네. 근데 국무총리를 안 주고 비서실장을 준 거죠.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진석 의원은 비서실장 들어가고 싶을까요? 저는 그 애매하다고 봅니다. 하고 싶기도 하지만은 내가 저 자리 가야 돼?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라고 본인은 봅니다. 국회의장급 또는 국무총리급이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자리에 간 이유가 저는 어. 노무현 대통령 관련해서 1심 선고가 났고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측면도 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그 재판에 저는 방어막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법부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이기도 하고 네. 대한민국 사법부라는 데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는 정진석 의원이 그런 선택을 하는데 하나의 요인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징역 6개월이지만 그것도 실형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칫하면 법정 구속이 돼서 구치소, 교도소 갈 수가 있으니까 네네. 그것에 대한 갑옷 같은 거를 입고 싶다. 네, 그게 비서실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어디 갔나 했더니 발표를 했어요. 비공식 일정을 수행했다고.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루마니아한테 우리가 뭐 창피를 당한 거죠. 루마니아 대통령하고 루마니아 영부인은 언론에 안 나오고 싶겠습니까? 네. 언론에 나오고 싶죠. 외교 행위인데. 네네. 한국까지 와서. 한국까지 왔는데. 네. 그래서 왔는데 김건희 씨 때문에 본인들은 언론에 노출 안 된 거 아닙니까? 외교 행위의 효과가 감소한 거 아닙니까? 김건희 때문에 루마니아까지 피해 본 거죠. 일종의 잠행 중인데요. 선거가 끝나도 계속 잠행할까요? 순방 안 가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만평 많이 저는 나오는데. 네. 이럴 거면은 영부인 사퇴가 없네요. 참 그러고 보니까 영부인 사퇴하라 이래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앞에 드러내지도 못하는 영부인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왜 대통령 간자에 있고 그렇죠. 제2부속실은 없다 하더라도 하여튼 비서진들의 보좌를 받을 텐데 그냥 영부인 없는 상황으로 하시면 안 되나요? 이혼하라는 거. 이혼을 안 하더라도 네네. 뭐 별거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별거라는 게 두 분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뜻이 아니고 네네네. 실제 거주지와 일 관련해서는 아예 간섭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서 이분은 따로 독자 활동하시면 안 되나요? 그 바이든 대통령 와이프 질 바이든 여사가 네네네. 교사 생활 교수인지 교사인지 제가 헷갈립니다만 하기 때문에 이 백악관에서 상주 안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처럼 따로 활동하시면 안 되나요? 그런 이야기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야당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원구성을 하니까 여러 자리들이 주목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장입니다. 네.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죠. 네. 이건 어떻게 그냥 의원들이 선호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죠.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이고 한국 정치를 망조가 들게 한 하나의 이유라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뽑지만은 국회의장은 나라의 큰 어른입니다. 네네. 대의민주주의의 어른이라기보다는 중요한 인물. 네. 어른이죠. 대의민주주의의 최고봉에 있는 분이에요. 대통령보다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네네. 대통령과 권한이 조금 약한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아니 어른이라고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어른인가 싶어서요. 대통령도 하여튼 중요한 어른이죠. 인물이죠. 어쨌든 어른이죠. 하여튼. 예, 어른이죠. 그래서 예. 국회의원들만의 리더는 아니다. 그렇죠. 네네, 그 이야기는 알겠습니다. 뭐냐면은 국회의장을 국회의원들이 뽑지만 나와의 친분 관계, 계파 관계에 의해서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보고 국가의 대의민주주의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네네. 거고요. 그럴 만한 분이 출마해야 됩니다. 의장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회의장 감이 되는 사람이 국회의장 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그러니까 실명 거론 마시고. 실명 거론해도 됩니다. 아니 좀 이따 하시고. 네. 그 깜이라는 거 어떤 걸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이제까지 살아온 경력이라든가 정치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뭐 당 대표도 했고 원내 대표도 해봤고 뭐 이 정도 급은 돼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왔을 때 아니 국회를 무시하면 이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대의민주주의의 상권 분립인데 국회를 존중해 주세요. 거부권 남발한다면 우리도 대통령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단호한 국민의 대표로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일단 그런 분 아니겠어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을 드리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조정식 의원이나 정성호 의원은 적임이 아닌 것처럼 보이네요. 그분들은 친명이 선수는 높지만 저 대놓고 이야기할게요. 그분들이 친명이 아니면 그 사람들은 누가 알기나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네네.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의 좌장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인정받고 있지. 그분들이 이제까지 정치 활동이 뭐 도드라지게 국가의 어른으로서 역할이라든가 의미 있는 정치적 경력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없네요. 저 대놓고 말씀드립니다. 네네, 기억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추미애, 박지원 이런 분들인가요? 박지원 의원은 좀 다르죠, 그죠? 네네. 좀 다른데 뭐 추미애 의원이라든가 우원식 의원도 원내대표를 했습니다. 네네. 원내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선수도 제일 많고, 또 이제 뭐 당대표도 했고, 네. 또 하나 좀 장관도 했죠. 장점으로 꼽자면은 장관할 때 그 밑에가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한편으로 보면 저는 장점일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이 총장을 지휘해야 되니까 법률적으로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 물론 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추윤 갈등을 일으켰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뭐 까칠이하다, 뭐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뭐 우원식 의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이든지 간에 최소한 저는 감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감이 돼야 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네네. 그 장단점은 그 이후의 문제에 저는 비판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춰줘야 된다. 우리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이 이중 권력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있고 의회 권력이 있고 이게 이중 권력이 작동하고 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착각해서 대통령을 국가 원수라고 하니까 국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의 최고봉은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권한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부라는 집행권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도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이 감이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것을 계파관계의 문제라든가 또는 인간적 친분관계의 문제로서 국회의원들이 개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뽑는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란 단어 자체도 사실 문제예요. 대통령이라는 게 프레지던트를 번역한 건데 기껏해 의장. 일본말이에요, 일본말.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천황 있는 나라에서 의장 정도로 번역해야 될 것을 큰 대자를 쓰고 뭐 거느리는 통자를 쓰고 명령하고 이렇게 너무 근사하게 만들어놔서 자기들이 이제 천황이 있으니까 그렇죠. 천황과 동급이니까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여놨는데 중국에서는 주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주인 제일 그 앞자리에 앉은 그러니까 의자라는 뜻이잖아요. 좌장, 의장 그렇죠. 뭐 이런 역할이죠. 그냥 그런 역할을 맡는 건데 옛날에 뭐 왕정시대 명칭으로 잘못 오해해서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달리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거는 민주주의를 모르는 거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이게 그리스 로마 거잖아요. 네. 그리스 로마 거인데 원로원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 원로원이 국회잖아요. 네. 국회고 그중에 집정관이 있잖아요. 네. 집정관이 대통령인 거예요. 네. 집정관이 대통령이고 민회가 있잖아요. 물론 로마는 이제 원로원 정치기 귀족정이기 때문에 민회라는 의회가 원로원보다 낮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제 국민들에 의한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뭐 상원이 없습니다만 상원보다 하원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권한이 크잖아요. 그렇고 이제 대통령 거기에 집정관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거 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보시면 다 나오는 이야기. 통령이라고도 번역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좋습니다. 조국 혁신당은 원내 교섭단체 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그건 제가 초반에 확인하기는 네네.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목소리에 있던 두 분들이 네네. 김윤섬이요. 예, 네. 그분들이 그 조국 혁신당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는데 민주당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가 조금씩 껄끄러지는 것 같아요. 껄끄러지는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잘못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조국 혁신당 문제는 네. 양당이 지금 원구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뭐라고 합니까? 내부적으로 이 구심력이 작동한다고 합니까? 네네. 네, 그게 지금 작동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원해진 측면이 있는데 저는 관계를 좀 더 협력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교섭단체 문제는 원내교섭단체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판단하면 되고요.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이 필요하다면 이준석 당하고도 손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3석 하니까 15석이 되나요? 진보당하고 하면 또 뭐 18. 뭐 그렇죠. 진보당 그런 정치 협상을 만약 성사시킨다면 조국 대표가 조국 혁신당이 그럼 정치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주목받게 될 거 아닙니까? 현실화되죠. 그 새로운 미래도 있고. 네. 특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검을 하게 되면 보통 특별검사를 1, 2당이 아닌 3당이 추천하자. 네. 이런 식으로 많이 특검 법안이 올라갑니다. 네네. 그러면은 조국 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편해지죠. 국회 운영하기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경쟁자로 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대권 주자 여론조사 보니까 조국 장관이 3등 나왔더라고. 네네. 야권 내에서도. 오히려 2등은 김동연 경기지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조국 장관을 뭐 잠재적 경쟁자로 보는 건 아직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지지율의 문제라든가 정치적 웨이트의 문제에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그리고 또 시간도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협력해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했는데 어떻게 심판이 뭐야? 국민들이 이제 질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심판의 실체 끌어내릴 것이냐? 아니면은 완벽하게 뭐 권력을 뺏어 버릴 것이냐? 이런 것을 보여주려면 저는 협력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갈라치기 하시는 분들은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갈라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대통령 선거가 3년이나 남았어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도 정치력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약간 드는데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혁신당하고 만약 정치 협상을 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는데 합의하면 상당히 주목받고 정치력이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그런 가능성. 당연히 해야죠. 네. 그 조국 장관 혼자 메시지를 내고 조국 장관 혼자서 의제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언론이 받아줄 수 있는 메시지, 정치적 아젠다를 끊임없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조국 혁신당하고 이준석 당하고 원내교섭단체 구성 논의가 들어갔다. 그럼 그게 계속 또 뉴스거리가 됩니다. 네.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를 누가 더 강하게 공격하냐라는 경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또 타격이 됩니다. 그런 것도 또 해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용해인 의원을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 삼인당의 한 무슨 의원, 네네. 한 누구. 예, 거기도 만나볼 수도 네네. 있는 거고, 진보당도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 김종민도 만나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정치적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참 비판이 될지 제가 나름 조언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최고위원회 구성 왜 안 합니까? 네. 조국혁신당. 의사결정 구성을 해야죠. 네. 거기에서 공식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놔야죠. 개혁신당도 지금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구조가 조국 혁신당은 없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없다면은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예, 있다면은 활동을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네네, 왜냐하면 조국 대표만 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쨌든 이 당은 단일 주제 정당입니다. 네. 그래서 특검이라든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했으니까 탄핵, 개헌에 대한 구체적 프로세스를 밝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소속하지 않은 국회의원이 20명이 넘잖아요. 그렇죠? 21명 정확히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3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재밌어 보이겠네요. 좋은 방법이라고 근데 군소정당은 부응할까요? 이를테면. 부응하죠. 그렇습니까? 상임위 찾아가는 문제라든가 이런데 네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부응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고 보조금 나오잖아요. 네네. 교섭단체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명밖에 없으면 상임위 구성할 때 예를 들어 내가 정무위에 가서 활동하고 싶다 해도 자기가 당대표여도 양당이 그냥 가라는 데 가는 거죠. 그렇죠. 예. 반발도 못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보통 이제 배려는 해주는데 네. 이게 다 배려 안 해주죠 실제로. 그럼 깍두기도 안 되고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거네요. 원내 교섭 단체를 만든 이유가 정당 정치를 하라는 뜻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의원 개개인이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라는 뜻이 아니고요. 네네. 타인을 설득하고 대화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면서 조국 혁신당이 정치력을 발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네, 드네요. 뭐 저는 조국 혁신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네. 민주당도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총선에 드러난 민의를 조금이라도 더 잘 반영하는 거다. 네네. 역시 중요한 열쇠말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영수회담인데요. 네네. 영수회담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좀 챙겼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국민 입장에서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태원 참사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 이거는 꼭 챙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 언론은 그런 얘기를 하면 협치하지 말자는 거다라는 건데 그거는 선동이군요. 그러면. 이거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문제에 정파가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판단컨대 이태원 참사 문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법률적인 본인의 위해를 당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태원 참사 문제는 꼭 했으면 싶은 게 정말 저도 이 공적인 영역에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게 세월호 문제도 아직도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책임자 처벌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게 진보 보수로 정권이 바뀐 적이 있는데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른으로서 부끄러워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이 이태원 참사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 2년도 채 안 됐잖아요. 네. 하다못해 자료라도 많이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땅 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규명하기 쉬울 네. 거예요. 네. 이것만이라도 좀 제대로 파헤쳐서 다시는 진짜 생때 같은 젊은 청년들이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나라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 때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가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돼서 좀 살아있으면 28. 아니 이태원에서 죽은 사람들의 가장 많은 나이가 그 나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 그 세대는 세월호 세대이기도 하고 이태원 세대이기도 하고 정말 국가에 의해서 버림받은 세대이기도 한데 그렇게 가면 안 되고 여든 야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좀 보여줘라. 최수근 정치하는 상병도 사람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네. 최수근 상병이 직업군으로 해서 지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의무병제 국가에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아니 간 그리고 거예요. 해병대는 자기가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병이 되고 싶다고. 네, 그래서 네. 갔는데 그 질문의 목숨을 헛되이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그 부모들에게, 그리고 또 국가라는 이 하나의 이 기관이, 조직이 국민 개인에게 얼마나 미안해해야 됩니까? 네.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가 그게 무슨 국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들으셨죠? 박 교수님의 말씀이 바로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적어도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게 국가다라는 것을 이번 영수회담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정파도 없고 좌우도 없고 지역도 없고 뭐 빈부도 없고 그 어느 것도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박 교수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빠르게 가 스픽스 좋아요.